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역사 과목에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 속에서 만나게 되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색다르지만 여러분도 몇 차시 이러한 식으로 수업을 하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업 나가기 전에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책을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펼쳐져 있는 페이지를 보면 차례 페이지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차례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1대단원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 분야만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과목을 비롯해 모든 과목에는 아주 많은 텍스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개념도 담겨져 있고요. 이런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저 순서가 뒤죽박죽 떼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해내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다. 그리고 각 방에다가 아무런 옷장에다가 옷을 넣는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함에다가 액세서리를 넣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던져놨다가 집이 방이 엉망이 된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한다면 무척이나 찾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옷은 옷장에, 액세서리는 액세서리함에, 그리고 돈은 지갑에 이런 식으로 미리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아주 급한 시기에 옷장만 열면 옷이 있을 것이고 지갑만 열면 돈이 있을 것이고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공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차례는 이런 교과서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함과 같은 거예요. 이 페이지 말고 앞 페이지랑 6페이지를 가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대단원과 그 밑에 있는 중단원,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6개는 아주 큰 서랍에 6칸이 되는 것이고 1.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큰 서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서랍을 열어보니 1. 외세 침략적 개항과 개항 2. 근대개혁운동 3, 4 이런 식으로 또 작은 서랍들이 있는 거죠. 그 작은 서랍 첫 번째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을 열어보면 또 그 안에 3개의 더 작은 서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서랍을 배울 때 이 서랍에다가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을 담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는 제일 먼저 차례를 보고 이 차례를 외우는 게 좋아요. 차례를 외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그 큰 서랍 안에다가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넣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외세에 우리가 배울 큰 대단원은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국가, 중세국가가 아니라 근대국가를 이때부터 수립하는구나. 그리고 국권을 수호했구나. 즉슨 우리의 국권이 피탈당하는, 침탈당하는 상황을 맞이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목만으로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세가 우리에게 접근을 해왔다. 그래서 어떻게 왔다? 침략적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권을 수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해온 결과 우리는 개항, 항구를 열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비행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배가 가장 보편적인 운송 수단이었기 때문에 항구를 연다는 것은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봅시다.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활약을 했는가? 바로
요 사람이란 거죠. 흥선대원군은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거죠. 요거. 어느 책에 그리고 어느 과목이든지 요것들은 다 기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걸 뭐라 부를까요? 네, 학습 목표라 부릅니다. 학습 목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이게 목표다. 이 목표를 도달하는 것이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이 학습 목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흥선대원군이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들을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부분에서는 이 첫 번째 목표, 이 첫 번째 목표 중점을 두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봅시다. 먼저 19세기 국내외 정세입니다. 19세기, 세기란 말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몇 년대? 1800년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시기를 19세기라고 하면 여기서 뭐 1을 빼가지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19세기 국내 정세가 어땠길래 대원군이 체제를 정비할 수밖에 없었나? 19세기 들어 조선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세기 들어 조선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러니까 통치체제를 정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안과 밖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안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나 볼게요. 안으로는 1-1로 하고 세도정치로 인해 정치기강이 무너지고 왕권이 약화되었다가 되는 거죠. 19세기 조선은 안과 밖으로 힘이 들었는데 먼저 안으로는 첫 번째, 세도정치로 인해 정치기강이 무너지고 왕권이 약화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세도정치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학습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쉽게 말해서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국가의 권력이 한 사사로운 가문에 집중되어 국가의 이익, 백성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한 가문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펼쳐졌던 시기, 우리는 그 시기를 세도정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도정치를 펼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겠을까요? 뭐였을까? 요거죠, 돈. 국가 권력을 자신 이득이 되게 바꾸는 것. 그리하여서 이런 돈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즉슨 국가의 자리를 예를 들면 안동시장, 청송, 군수 이러한 자리를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 사람은 자신이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될 거예요. 회수. 그럼 어떤 수단으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삼정입니다. 삼정. 더욱이 1-2로 하고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던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웠다가 되는 거죠. 자, 삼정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후기에서 대표적으로 거두었던 세 가지 세금이 되는 겁니다. 전정, 군정, 환곡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세금을 백성들이 부담해야 할 양보다 더더욱 많은 양을 거두게 됨으로써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저기서 봉기를 일으켰다가 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 세도정치로 인한 국가 권력의 사유화, 그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관직을 팔고 관직을 산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뽑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삼정의 문란을 강요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봉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19세기 조선은 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과목은 모두 다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이게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주장이에요. 주장.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19세기 조선은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논리가 뭐야?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을 밑으로 딱 제시하는 거예요. 제 과목은, 내 과목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주장이 먼저 나오고 이 밑에 모두 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오는 형태로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외우고 아니 이 부분 이해를 하고 밑에 있는 근거를 본다면 훨씬 더 책을 읽는데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19세기 조선은 안과 밖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밖으로 어려움을 겪은 걸 봐야겠죠. 그래서 밖으로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밖으로 2-1번 이양선이라고 불리는 서양 선박이 우리나라 연해, 우리나라 바다 근처라는 뜻이죠. 자주 나타나 해안을 측량하거나 통상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촌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이나 백인을 보면 우와 외국인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신기해하고 괜히 가서 Do you like 김치? Do you know 연하킴? Do you know 강남스타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괜히 호감을 나타내고 막 그렇게 하죠. 신기한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인들, 코가 크고 눈이 크고 금발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것도 보도 못한 쇠로 된 배를 타고 왔으니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갑자기 UFO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견이 내리네. 그럼 여러분들 뭐 신기하고 환호할까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을 갈까?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까만 눈에 까만 이런 것만 봤던 그런 사람들이 노랗고 파란 걸 보니까 오는 거죠. 또한 2-2 청과 일본이 서양 세력에 의해 문호를 개방했다. 우리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청나라가 서양 놈들한테 신나게 깨졌다더라.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가 깨졌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일본도 미리 질의 겁을 먹어서 미국에 문호를 개방했다. 개방했다더라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 이러다가 다 끝났으니까 다음은 우리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불안했다. 백성들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또한 2-3으로 2-3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했다.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조선은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위치하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쪽이죠? 유라시아 대륙의 남쪽, 북쪽? 북쪽입니다. 북극과 맞닿아 있죠. 엄청나게 추워요.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주가 아니지. 러시아의 대표적인 뭐죠 그게? 아주 독한 술. 네, 보드카죠. 보드카는 평균적으로 한 50도 정도 돼요, 술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른들이 마시는 우리나라의 소주가 지금 파는 게 17.3도? 16.9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독한 술을 마실까? 춥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먹어서 열을 내어서 자신의 그런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걸 먹는 거야. 그러면 러시아의 바다는 겨울이 되면 다 어떻게 될까? 북극이라니까? 북극처럼 다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어있으니 배가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움직이는 발이 배란 말이에요. 배. 근데 겨울이 바다가 얼어있으면 러시아는 겨울 동안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가 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희대의 목표는 얼지 않는 항구,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 아니부, 얼동, 항구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러시아의 국가의 수건이었어요. 결국에 이제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니까 졸지에 러시아와 조선이 국경을 접하게 된 겁니다. 키워드로 내보내주셨지만 이 연해주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여기서 접하게 되고 19세기 들어 조선은 세도 정치로 인한 정치의 문란, 삼정의 문란, 농민봉기로 안이 힘들고
밖으로는 이양선의 등장, 청, 일본의 문호개방 소식,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 접함 등으로 19세기 조선은 안과 밖으로 얼음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누가 활약할 수밖에 없었다. 짜잔, 요 사람입니다. 흥선대원군이죠. 봅시다. 그럼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가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철종이 죽었다. 철종이 아들을 놓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후사를 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종갓집 왕가에 있었던 고종을 왕위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은 왕이 되었지만 진짜 아버지는 철종이 아니라 고종의 진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살아있는 것이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흥선대원군이 수렴을 하는 겁니다. 수렴 정정 기념으로 알죠. 흥선대원군 정권을 대신 장악하였습니다. 자, 대원군이란 말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대원군은 종친 중에서, 그러니까 왕가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때 왕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대원군이에요. 조선은 약 3명의 대원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었던 2명의 대원군은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위에 올랐어요. 유일하게 아들이 왕으로서 있을 때 아버지로서 살아있었던 사람은, 진짜 아버지로서 살아있었던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한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펼칩니다. 안과 밖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시키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목적은 요겁니다. 자, 주제 문장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치 질서를 바로잡아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흥선대원군의 목적은 왕권 강화입니다. 이것은 흥선대원군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전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목적이에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진시황제도 그랬고, 한고조도 그랬고, 당태종도 그랬고, 모든 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건 왕권 국가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크게 흥선대원군은 3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먼저 정치적인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1번으로 갈게요. 1번 정치입니다.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를 몰아내고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 첫 번째가 되겠죠. 정치적인 면에서. 그럼 1-1로에서 다음 어떤 걸 펼쳤나? 세도정치기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였다가 되겠습니다. 비변사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임진왜란을 공부할 때 배웠을 거예요. 국가에 군사적으로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모든 분립되어 있던 권력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했던 기관이 바로 비변사였죠. 하지만 모든 권력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로서 3권에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왜 그렇죠? 이런 권력이 뭉쳐 있으면 부패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권력들이 서로 분립하면서 견제를 해라,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를 해라는 개념으로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건데, 권력이 한 군데 뭉쳐 있으면 아주 일처리는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한 비유를 하면 되게 쉽겠죠. 아주 좋은 칼이 요리사, 훌륭한 셰프에게 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칼로서. 하지만 그 좋은 칼이 살인자, 유영철, 강호순 이런 살인자들에게 간다고 한다면 그 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까. 집권화된 권력은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도정치기를 비유하자면 이 좋은 칼이 살인마한테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조선의 원래 형태, 의정부와 3사 형태로서 다시 한번 조선을 초기화시킵니다. 리셋이라 그러죠. 축소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체제를 대전회통을 편찬해서 박아버립니다. 만약에 대원군이 나중에 죽고 나서 세도정치한 사람들이 다시 정치를 잡으면 자신의 개혁을 무력화시킬까봐 자신이 한 개혁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분야로서 어떤 식으로 가는가, 경제 분야의 왕권 강화합니다. 대원군은 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삼정을 바로잡을 하였다. 아까 말했던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삼정으로서 어떻게 삼정을 바로잡으려고 그랬는가 볼게요. 먼저 양전 2-1 양전을 실시하여 토지대장에 빠진 땅을 찾아내었다. 고로 재정을 확충하였다 되는 거죠. 조선 시기를 비롯해서 농업국가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오는 분야는 어딜까?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국가, 아니 공업국가죠. 공업국가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오는 분야는 어딜까? 공업국가에서는 제조 분야일 겁니다. 제조. 그러면 농업국가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네, 바로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고로 땅이 어디에 많이 있고 이 땅을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를 정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정확한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도 정치기 동안에 이러한 세도가들이 나라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을 했을까? 안 했겠죠. 게다가 자신의 땅, 내가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세금 내기 싫어. 그러면 정부의 문서에서 자신의 땅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재정은 아주 열악한 상태. 그래서 대원군은 정권을 잡자마자 이러한 여러 개혁들을 진행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양전을 실시해서 측량하다, 이렇게 계량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는 뜻이겠죠. 땅을 이렇게 다시 조사해가지고 빠진 땅을 찾아내고 거기에 세금을 물림으로써 재정을 확충해 이를 토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삼정을 바로잡고자 호포제를 실시했다. 호포제, 양반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가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조선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병사와 농사 짓는 게 다 똑같아지는, 지금으로 치면 징병제 국가였으나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병제 국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직접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에 군포라고 한 걸 냈습니다. 군대 가지 않는 돈을 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양반들은 내지 않고 모든 부담이 백성들로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은 더더욱 많은 군포를 내게 되고 무척이나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가 실시했었던 것이 바로 균역법이었죠. 아무튼 근데 그런 것도 별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었는데 대원군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라고 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는 이런 호포제를 실시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고요. 백성들의 부담도 줄여주는 것이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2-3 환곡을 사창제로 기획했다. 판관오래 수탈을 막았다가 되는 겁니다. 환곡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봄에 먹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폐해가 있었다. 그래서 환곡을 사창제로 기억해요. 오리에 막았다가 되는 겁니다. 사창제가 뭐냐? 사창제와 환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자면 이겁니다. 사창제는 민간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환곡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국가처럼 세금을 뜯어갈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요런 애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환곡에, 아니면 환곡이래, 이런 환곡을 만든 취지에 아주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사창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마을에 덕망과 경제력을 갖춘 사람에게 운영을 맡겼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 마을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즉슨 세도 정치기 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일제시기 때 우리 조선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 그렇지, 일본 놈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놈들이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도정치가 막 끝난 시점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세도정치기 때 부패했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맡겼으니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합니다. 뒤에 계속해서 이런 걸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번 서원을 정리하여 딸려있던 토지와 노비를 몰수의 재정을 확보하고 괴롭히는 양반유생 행포를 막았다가 되는 겁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죠. 그래서 절에 막대한 토지와 땅을 주고, 똑같은 말이에요. 토지와 땅, 토지와 노비를 주고 거기 나오는 거에 대한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고려는. 그죠? 기억나죠? 조선은 무슨 국가였죠?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의 이념을 퍼뜨리는 기관이 향교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 가면 서원이 그런 역할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서원에 딸려있던 토지와 노비 이런 것들도 다 세금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 너무나도 많은 건가, 그리고 그 서원이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세금을 안 내네. 그러니까 조선의 그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중앙정치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미주알 고주알 이런 식으로 중앙정치에 이렇게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서원을 철폐함으로써 토지와 노비를 몰수해서 또 국가 재정도 확충을 하고, 그리고 국가 중앙 정치에 대해 가지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지를 없앰으로써 정치적으로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서원 철폐에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가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 있죠. 도산서원. 그 도산서원이 인식이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서원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 이것은 풍산소작이 내려가지고 지금의 안동의 풍산에 있었던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 지주가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농민단체. 활동한 것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습니다.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동 지역에서는 사안에 따라 각 사회단체가 운동에 가담하여 연합투쟁을 벌였다. 대표적인 것은 1925년 11월에 전개된 도산서원 철폐 운동이었다. 이 운동에 안동 지역의 전 사회단체 운동단체들이 나섰다. 도산서원의 토지를 소작하는 농민이 소작료 납부를 어기다가 도산서원 측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거죠. 이때가 1925년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15년이 지난 후였죠. 그런데도 이랬어. 그럼 요 당시에 서원들이 어땠을까?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백성들로부터 이 사람이 지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라스트입니다. 3번.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왕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가 되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왕이야. 어떤 차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왕인데 백성들한테 그리고 신하들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차가 마티즈야, 모닝이야, 티코야. 가서 티코 세당 내가 내렸어. 그럼 위험에 살까? 백성들이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야 저거? 될 수밖에 없겠죠. 아깝지만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게. 그래서 땅에 떨어진 왕이 그런 왕실의 위엄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흥선대원군이 왕가의 스웩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경복궁을 짓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경복궁은 고종 때 이때 만들어진 건데, 원래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이 탔죠? 네. 누구에 의해서? 아니죠.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저끼리만 살겠다고 도망간 왕가에 대한 분노로 임진왜란 때 경복궁에 불을 지른 거는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불타서 황무지로 있던 경복궁을 바닥에 떨어진 왕가의 스웩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스웩을 보여주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고로 원납전을 거두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경제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거죠. 원납전, 원해서 납부하는 돈. 백성들이나 양반들에게 야 이거 만드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 내라고 하면서 돈을 뜯고, 당백전 나와있죠. 상평통보의 100대에 달하는 응? 그러니까 엄청난 고액의 화폐를 풀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 재화 한정되어 있는데 풀리는 화폐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응? 예전에는 그런 사과 하나를 100원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사과는 그대로인데 돈이 훨씬 더 많이 풀려버리니까 뭐 사과 하나에 대해서 막 1,000원, 2,000원에 사게 되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혼란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원망을 받고 5-2번으로 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고, 3-3 양반의 묘지림을 베어 건축재료 사용했다. 그 궁궐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필요할 텐데 그런 나무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구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함부로 베어가지 못했던 양반가의 무덤 주위에 묻혀져 있던 묘지림, 그것을 아주 오래된 묘지림을 싹 다 베어와가지고 건물을 올려버립니다. 양반들의 코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부글부글. 근데 그러한 공사를 수행하는 게 다 백성들이었어. 그러니까 백성들도 부글부글 불만을 샀다.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정책을 펼쳤다. 왜? 19세기 조선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뭔가 활동을 하게 되겠죠. 수업 시간에 미리 조사를 해와야 될 거, 알아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찾아보고 와야 돼요. 이거를 찾아보고 온 사람과 찾아보지 못한 사람은 수업 시간에 확연 차이가 있을 겁니다. 1차식 키워드입니다. 1번 세도정치, 2번 삼정의 문란, 3번 남하정책, 4번 아편전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메모를 해서 오든지 기억해서 오든지 요거를 반드시 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뭐 공부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딜레이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 32분이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컴팩트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